북동 지역과 유럽 대륙에 걸쳐 있는 나라 러시아. 광대한 영토만큼이나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일본에 의한 강제징용 등 우리나라와 인연이 깊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하고 계신 불곰이의 냄 이의찬 대표님 자리에 모시고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선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국내에서 러시아 관련된 컨텐츠를 기획하고 또 개발하고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드리자면 국내 단 하나뿐인 러시아 전문 팟캐스트 보드카 먹은 불곰이라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KBS에서는 해외 청취자들을 대상으로 월드라디오 러시아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러시아 문화 행사, 이벤트 같은 것들도 기획하고 또 러시아 하면 고려인 동포를 빼놓을 수 없는 만큼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드카 먹은 불곰은 국내 유일 러시아 전문 팟캐스트로 알려져 있는데요. 러시아 전반에 대한 내용을 컨텐츠로 다루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우선은 전역하고 나서 러시아와 관련된 어떤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역하자마자 통번역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고민을 하던 와중에 러시아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팟캐스트에서 풀어주고 중간중간에 사업 홍보를 좀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 생각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 이 러시아에 관심 있는 분들 사이에서 좀 호응을 얻게 되고 반응이 좋아서 주객전도가 돼서 오히려 단독 채널로 홍보 수단이 아닌 채널로서 꾸준히 운영하게 됐습니다. 네, 러시아와 인연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떤 인연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1991년에 이제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라는 나라가 개방이 되면서 저는 부모님, 선교사인 부모님을 따라 1993년에 처음 러시아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까지 나오고 한 20년 정도의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죠. 한국에 돌아와서는 군 복무를 마치고 러시아와 관련된 어떤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러시아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러시아의 문화와 역사를 알게 되신 거네요. 네, 보드카 먹은 불곰 팟캐스트는 오프라인 정모도 활발한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처음 시작하고 나서는 도대체 우리 팟캐스트를 어떤 사람들이 들을까 좀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시작한 지 한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정모라는 거를 가져왔습니다. 자그마하게 한 30명으로 시작했던 모임이 점점 커지면서 50명, 100명, 150명, 최대 저희 행사 진행했던 게 한 200명 가까이 참석하면서 그런 정모의 형태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포럼의 형태로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이 포럼이나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국내 러시아에 관심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전공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분들에게 러시아와 관련된 새로운 기회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또 팟캐스트에 출연하신 분들이 정모의 포럼의 연사로 초대가 되고 거기서 자유롭게 참석자와 그 게스트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킹 시간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메리트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참석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 실제로 모임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얻어서 또 새로운 기회를 얻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서로 윈윈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활성화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단법인 최재형 기념사업회 이사도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최재형 기념사업회 같은 경우는 작년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최재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아시게 됐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안중근 의사를 지원하고 또 조력자 역할을 했던 인물로서 알려져 있지만 최재형 선생은 또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 또는 동양의 카네기라고도 불리는데 이분의 라이프 스토리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영화로 만들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특이합니다.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러시아로 넘어가서 최고의 그 자본가가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았지만 또 끝에는 그 쌓아놓은 막대한 부를 독립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끝내는 자기 목숨까지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요. 그런 최재형 선생을 기리고 또 알리고 선양하는 사업을 하는 시민단체가 최재형 기념사업회입니다. 네, 정말 그 최재형 선생님의 정신만큼 정말 좋은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최재형 선생님의 업적과 애국 정신을 저희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러시아는 날씨도 그리고 사람도 차가운 나라, 또 가깝고도 먼 나라 이런 오해와 편견이 많은데요. 이런 이유가 뭘까요? 우선 러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라는 나라는 몇 안 되는 단어로 정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겨울, 보드카, 혹은 뭐 미녀, 뭐 푸틴이라든가 그런 몇 안 되는 단어로 정의가 되는데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러시아라는 나라가 과거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 적대국이었던 역사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고요. 가보지 않은 나라의 어떤 문화와 역사는 쉽게 와닿지가 않지 않습니까? 다행히도 최근 몇 년 전부터 블라디보스톡이나 러시아 여행이 좀 활성화되면서 직접 가보게 되고 또 가보니까 러시아에 대한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는 아무래도 이게 이런 순서가 이게 맞는 순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깨지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미디어의 역할에도 좀 일부 책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도 있지만 낮은 만큼 자극적인 이슈가 많이 소비되고 전달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러시아에 대한 편견이 굳어지는 그런 효과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요즘은 여행이나 사업 등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거리가 많이 좁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러시아 사람들의 대한민국과 한국인, 그리고 러시아에 거주하는 한인들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국과 또 한국 사람에 대한 인식은 매우 좋습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러시아 시장이 개방되고 우리 기업이 대거 진출을 하게 됩니다. 진출하면서 우리나라 제품이 특히 가전제품이 러시아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게 되고 그런 기업 이미지가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가 이 한국인의 이미지 또 한국에 대한 이미지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는 한국의 K-팝, 드라마 그런 한류 콘텐츠가 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심에는 아무래도 가수 싸이라든가 또 요즘에 BTS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점은 이제 최근 코로나19를 대응하는 이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서 또 러시아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방역의 또 선진국이다라는 새로운 또 인식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에는 한국에 뿌리를 두지만 러시아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 있죠. 네, 맞습니다. 앞서 고려인 동포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한국과 또 한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었던 그 바탕에는 러시아에 이미 수십 년 동안 그 러시아와 또 중앙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은 그 고려인 동포들, 한인 동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한인에 대한 평가는 이 근면성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미지가 고스란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미지, 또 한국인의 이미지로 연결되다 보니까 한국에서 왔지만 굉장히 친근감 느끼고 또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생방송에서는 러시아 인기 드라마 예카테리나 2세가 방영이 되고 있는데요. 18세기 러시아의 역사를 알 수 있어서 참 흥미롭더라고요. 예. 저도 상생방송에서 이 드라마를 방영한다는 소식을 듣고, 참 쉽지 않은 도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이 드라마의 전반적인 역사는 아마 드라마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본격적으로 유럽 국가가 되는 이 시기가 18세기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 전까지 항상 유럽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고 유럽 국가가 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해왔던 그런 나라였는데 이 표트르 대제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표트르 대제가 본격적으로 러시아를 이 유럽 모델의 유럽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서구화 정책을 시작한 것이 표트르 대제고 그 정책을 마무리한 인물이 바로 예카테리나 2세거든요. 그래서 예카테리나 2세와 표트르 대제는 18세기 러시아 개혁을 시작하고 완수한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카테리나 2세가 통치하던 시절은 지금 우리가 많이들 알고 계신 크림반도가 최초로 러시아 땅이 되는 시기였고요. 또 표트르 대제가 이 북방 경계선을 확보했으면은 이 예카테리나 2세는 남방 경계선을 확보하게 되는, 그래서 러시아 영토가 굉장히 확장되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도 있고, 또 유럽에서 그때 그러니까 예카테리나 2세가 통치하던 시절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유럽에서 가장 큰 외교력을 행사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의 19세기, 이 황금기라고 하는 19세기가 또 출범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예카테리나 2세의 개혁 완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 러시아를 이해하려면 예카테리나 2세가 했던 그런 개혁들을 좀 더 들여다보면 아마 이해가 좀 더 빠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극 드라마가 한국 시청자들에게는 러시아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떤 심리적 거리감을 좀 줄이는 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시대적 배경 설명을 들으니까 그 드라마를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는 또 문학, 예술 등 문화 강국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 하면 음악, 발레, 미술, 다양한 분야에서 유학을
가시게 되는데 특히 제가 직접 경험했던 음악 교육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러시아에는 음악 학원이 없습니다. 음악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일반 학교와 병행해서 오후에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보통 악기를 하나 정하고 그 악기를 배우게 되면 부전공으로 한 3년이 지나면 피아노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음악 이론, 음악 역사, 합창, 오케스트라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교육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라는 곳이 그만큼 체계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인데요. 러시아인들에게는 무료입니다. 무료로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당시 제가 다니던 음악 학교의 최초의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돈을 안 받을 순 없고 받자니 얼마를 받아야 될지 몰라서 상징적인 금액 1달러를 내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사진 한 장이 있는데요. 당시 같이 음악학교를 다니던 친구와 그 친구의 동생들 5남매와 같이 사진을 찍은 겁니다. 5남매가 다 바이올린을 하는 겁니다. 예. 한국에서 5남매가 바이올린을 과연 쉽게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죠. 네. 그런데 거기서는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러시아 정부가 왜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이런 음악 교육을 보편화 시켰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음악을 어릴 적 접해본 사람, 악기를 접해본 사람이 음대를 가지 않더라도 훗날 한 10년, 15년이 지나서 음악가를 만나게 되면 동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특히 음악 악기를 다뤄본 사람은 이 클래식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또 음악 학교에서 갖추게 되기 때문에 한 15년, 20년이 지나면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클래식 시장의 소비자가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 러시아 정부에서는 이 클래식 시장의 자생력을 키우는 정책이기도 하고 또 소비자를 양성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치면 태권도 학원을 어릴 적 안 다녀본 사람이 없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보편화되어 있는데 러시아에서는 음악 학교를 안 다녀본 친구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음악 교육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예를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 바이올린 실력도 상당하실 것 같은데요. 제 입으로 좋다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음악 학교를 다니다 보면 콩쿠르를 나갈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매 학기 이 시험을 보는 형태가 그냥 선생님 앞에서 1대1로 보는 어떤 시험이 아니라 가족들을 초대하고 지인들을 초대해서 콘서트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대에 대한 경험도 사실 어릴 때부터 해볼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음악 교육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화 교육에 대한 장벽이 높은 나라를 문화 강국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한국도 뛰어난 뭐 체육인도 있고 문화 예술인도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글로벌 시대에 어떤 출신 국가나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고 있고 또 종주국이냐 비종주국이냐 이런 것도 중요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소수의 뛰어난 인재는 어느 나라나 다 있습니다. 그런 것만을 놓고 문화 강국이다 혹은 뭐 예체능 강국이다라고 부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러시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문화 강국이라고 부르냐? 저는 그 차이는 문화 소비자 수준에서 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문화에 대해서 이미 어릴 때부터 익숙해 있고 적응이 돼 있는 사람들이
결국 오늘날 러시아 공연장을 가도 남자들은 정장을 입고 가고요. 여성분들은 드레스를 챙겨갑니다. 겨울 같은 때는 이 부츠를 신고 가지만 구두를 챙겨가서 갈아 신고 입장을 하게 됩니다. 꽃을 들고 이 공연장 안으로 들어가지만 중간중간에 순서가 끝날 때 무대 앞으로 가서 꽃을 전달하기도 하고요. 그런 어떤 문화가 소비자의 이 수준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농업, 수산, 철도 등 다양한 협력을 바탕으로 신북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네, 이 신북방 정책이라는 것은 노태우 정부 때부터 추진되어 왔던 북방 정책의 새로운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방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핵심 파트너인 러시아와 어떻게 그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냐. 북방에 대한 중요성은 매 정부마다 강조되어 왔습니다만 결국 본질은 경제협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아마 언론에서 보실 수 있듯이 나인 브릿지, 9개의 다리라는 이 프로젝트도 이 범주의 신북방 정책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이 나인 브릿지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양국이 정한 9개의 전략 산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물류, 수산, 그다음에 에너지, 철도, 기타 등 그렇게 해서 9개의 산업을 정하고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또 그 분야에서 그 산업을 키워서 시너지를 내겠다라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019년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같은 성과가 있는 신남방 정책에 비해서 신북방 정책은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견해가 많은데요. 이유가 뭘까요? 네, 우선은 신북방 정책의 어떤 가시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평가하기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는 것이 신남방 정책과 신북방 정책은 소위 말해 방향도 다르지만 결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또 친숙하고 과거 오래전부터 교류를 해왔던 동남아시아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인 만큼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동남아에 그리고 신남방 정책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긴 한데요. 이 구조적으로 보면 신남방 정책은 우리나라 기업이 주도해서 앞을 치고 나가고 정부가 후방 지원을 하는 그런 구조라면 신북방 정책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업이 중소기업이 먼저 선제적으로 그 시장에 들어가기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먼저 길을 트고 기업이 뒤따라가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얼마나 의지를 갖고 또 추진력 있게 신북방 정책을 펼쳐 나가느냐에 따라 그 가시적인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까지 90년대 초반부터 이 북방 정책이라는 것이 생긴 이래 어떤 성과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다 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잘 아시는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것들이 있고요. 특히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러미 관계가 좀 좋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국 대러 제재가 연장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중 무역 갈등이 있고요. 또 한일 갈등이 있고 이런 어떤 복합적인 지정학적인 위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남북 간의 관계가 항상 변수로 작용해 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 밖에는 예를 들어서 상대국의 호응이 좀 부족하거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거나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복합적인 원인들 때문에 신북방 정책, 그러니까 북방 정책에서부터 신북방 정책까지 아직까지 이 정책을 지켜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이 신북방 정책이 큰 성과를 이루길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정책도 정책이지만 인간관계가 중심이 되는 민간 교류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러시아와 민간 교류 현황은 어떤가요? 네, 오히려 민간 교류가 오래전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과거 일본이나 중국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보니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는 이 민간 외교가 조금 더 주도해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음악가들이나 또 작곡가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공연을 하고 그런 문화 공연 행사들이 많이 있어 왔고 지금도 그런 공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뮤지컬도 있고요. 재밌는 것은 몇 년 전부터 한국 문학이 또 러시아에 번역돼서 소개되고 있고요. 그래서 러시아 독자들 중에서는 뭐 박경리, 한강, 뭐 김영하 작가, 김애란 작가 이런 분들의 작품들이 조금씩 소개가 되고 있고요. 반대로 러시아 현대 작가들 중에 뭐 빅토리아 토카레바라든가 알리사 가니에바 이런 지금 러시아에서 히트를 치고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들도 소개가 되고 그 작품들도 번역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학 분야에서도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미술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미술에 대한 값어치가 이 세계 시장에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다 보니 이 러시아 미술 작품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게 되고 전시회를 통해서 이 콜렉터들에게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국에서는 콜렉터들이 러시아로 가서 그림을 구매해서 소장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간 교류 차원에서는 좀 굉장한 지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유튜브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이 가보지 못한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가본 사람들의 어떤 소수가 유튜브 채널 혹은 뭐 기타 플랫폼을 통해서 경험을 소개하고 어떤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반대로 러시아 인플루언서들 중에서는 러시아 독자들에게 한국을 소개하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가보진 않았지만 마치 가본 듯한 그래서 훨씬 더 친숙하게 느끼는 그게 이제 기성 미디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런 뉴 미디어가 그런 역할을 지금 돈독히 확실히 해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대표님 같은 분들이 많이 생겨나서 교류가 더욱 많이 활발해지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 러시아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2020년 올해 참 뜻깊은 해인데요. 준비하고 계신 행사가 많으실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행사도 있지만 또 정부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그 코로나19 상황으로 상반기 행사는 잠정 연기되거나 취소된 행사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제가 준비하고 있는 하반기 행사도 현재 뭐 어떻게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수교 30주년도 30주년이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과연 행사를 할 수 있을까 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교 30주년의 진정한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의견도 궁금합니다. 네, 수교 30주년인데요. 그 30주년의 로고와 슬로건이 공모를 통해서 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보면은 한국 슬로건은 한국에서 또 러시아어로 된 슬로건은 러시아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건데요. 한국 슬로건은 우정과 신뢰로 함께 빛는 미래라고 돼 있고, 러시아어로는 조금 표현이 다릅니다. 러시아어로 좀 직역을 하자면 우정을 쌓자, 신뢰를 다지자, 실천하자. 저는 이 러시아의 슬로건을 보면서 지난 한러 수교 30년 이 한러 관계를 진단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정과 신뢰는 지난 30년 동안 쌓아왔는데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때가 아닌가, 실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메시지가 뼈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서는 항상 북한이라는 변수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서는 실천에 옮기는 게 늦어지거나 또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려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한국에서 좀 행동으로 옮겨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슬로건에도 그런 의미가,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러 관계의 비전이라는 것은 결국 전망을 하자면 한러 관계의 실천이 뒷받침된다면 그 전망은 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세요. 네, 이 한러 수교 30주년, 오늘 참 이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지난 3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옆집에 누가 살았는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한국과 러시아는 이 문 하나를 두고 서 있는 관계가 아닌가, 그런 사이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는 누군가가 그 문을 먼저 열어주기를 서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랬을 때 이미 일선에서 그 문을 조금이라도 열어보자라는 이 의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저 또한 그런 문을 여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것이 제가 러시아에서 20년을 살면서 러시아 사람들한테 그 입은 은혜를 또 되갚아주는, 보답하는 길이기도 하고 또 대한민국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닐까. 그래서 그 러시아와 한국 간에 닫혀있는 문을 여는 것이 일종의 저의 사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30주년이라고는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계속 해오던 활동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불곰이 ENM 이의찬 대표님을 모시고 러시아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교류를 통해 미래지향적 동반관계로 발전하길 바라면서 문화와 인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